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사제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현대지성에서 출간된 안데르센 동화전집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사랑한 원작 동화 168편을 국내 최초로 완역한 책인데요. 시대를 초월하여 어른과 아이들 모두가 즐겨 읽는 세계적인 고전으로 자리 잡아온 이야기인 만큼 우리들 인생의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지요. 최근 주위에서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잠들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부쩍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수고한 나를 위해 토닥토닥 잘 마무리하시고 편안하게 꿀잠 이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따스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냥팔이 소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추운 어느 겨울날, 눈발이 매섭게 휘날리는 어두운 거리를 한 소녀가 서성거리고 있었다. 가난한 그 소녀는 맨발에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았다. 사실 소녀가 집을 나설 때엔 슬리퍼를 신고 있었으나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추위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더구나 그 슬리퍼는 소녀의 어머니가 신던 것으로 너무 컸기 때문에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두 대의 마차를 피하려고 서둘러 길을 건너다 그만 벗겨져 나가고 말았다. 소녀는 슬리퍼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한 짝은 찾을 수가 없었고 다른 한 짝은 사내애가 가지고 달아났다. 동생을 갖게 되면 동생 요람으로 쓰겠다면서. 이렇게 해서 소녀는 추위에 검붉어진 맨발로 거리를 걷게 된 것이다. 소녀의 낡은 앞치마에는 한 무더기의 성냥이 있었고 한 다발은 손에 들려 있었다. 소녀는 하루 종일 성냥을 팔러 다녔지만 성냥을 사는 사람도 소녀에게 돈을 주는 사람도 없었다. 소녀는 추위와 배고픔에 덜덜 떨면서 기다시피 살살 걸었다. 어깨를 내리덮은 긴 금발머리 위로 눈송이가 떨어졌지만 소녀는 무표정했다. 집집마다 창문에서는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거리에는 거위고기를 굽는 맛있는 냄새가 그윽했다. 그날은 마침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던 것이다. 소녀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소녀는 처마가 쑥 나와 있는 집 사이의 귀퉁이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작은 발을 깔고 앉았지만 추위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도 소녀는 집으로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성냥을 한 개비도 못 팔았으니 집으로 가져갈 돈이 없었고 그걸 알면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집이라고 해서 여기보다 나을 것도 없었다. 집이라고 해봐야 눈비를 막을 지붕뿐이었으며 집과 넝마로 커다란 틈새를 막긴 했지만 세찬 바람이 지붕을 뚫고 들어왔다. 소녀의 작은 손은 추위로 꽁꽁 얼어붙었다. 아, 성냥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인다면 손가락을 녹일 수 있을 텐데. 소녀는 성냥 한 개비를 빼냈다. 치직! 성냥개비가 타면서 얼마나 따뜻한 소리를 냈던가. 작은 불꽃은 작은 촛불처럼 따뜻하고 밝은 빛을 냈다. 소녀는 그 위에 손을 올렸다. 참으로 아름다운 불빛이었다. 번쩍이는 노쇠발과 장식이 달린 커다란 난로가에 앉아있는 것만 같았다. 소녀는 불꽃이 너무도 따스하게 보여 두 발을 녹이려고 뻗었다. 그러나 불꽃은 이내 꺼져버렸다. 그와 동시에 난로도 사라져버렸다. 소녀의 손에는 반쯤 타담한 성냥 꼬투리만 남아있었다. 소녀는 새 성냥개비를 꺼내 벽에 그었다. 그러자 환한 불꽃이 타오르면서 벽을 비추었다.
벽이 베일처럼 투명해지더니 방 안이 들여다 보였다. 눈처럼 하얀 식탁보가 깔린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과 거위구이가 차려 있었는데 사과와 자두로 채워진 잘 구워진 거위구이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위가 접시에서 뛰어내려 뒤뚱거리며 방바닥을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가슴에 칼과 포크가 꽂힌 채. 바로 그때 성냥불이 꺼지고 말았다. 이제 보이는 것은 두껍고 차가운 벽뿐이었다. 소녀는 또 하나의 성냥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이제 소녀는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성탄절 전날 밤에 소녀가 부유한 상인집 유리문을 통해 본 나무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푸른 가지에는 수천 개의 촛불이 타올랐고 진열장에서 본 것과 같은 색색의 화려한 그림들이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소녀가 나무를 향해 손을 뻗자 성냥불이 꺼져버렸다. 크리스마스 촛불들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가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보였다. 그때 별 하나가 화려하게 긴 꼬리를 그리며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누가 죽어가나 봐 하고 소녀는 중얼거렸다. 이 세상에서 소녀를 사랑해 주었던 단 한 사람인 돌아가신 할머니가 소녀에게 얘기해 주었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은 한 영혼이 하느님의 품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소녀는 다시 성냥불을 켰다. 그러자 주위가 환해지면서 불빛 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났다. 할머니는 온화하고 다정한 얼굴로 서 계셨다. 할머니, 절 데려가 주세요. 성냥불이 꺼지면 가버릴 거죠? 따뜻한 난로처럼, 맛있는 거위구이처럼,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사라졌던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리실 거죠? 소녀는 이렇게 소리치면서 남아있는 성냥더미에 불을 붙였다. 할머니를 붙잡아 두고 싶었던 것이다. 성냥더미에 불이 붙자 주위가 대낮보다 더 환해졌다. 할머니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거대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할머니는 소녀를 품에 안고 밝은 빛을 내며 지구 너머 먼 곳으로 아주 높이 올라갔다. 그곳에는 추위도 배고픔도 고통도 없었다. 바로 하느님 곁이었으니까. 다음 날 새벽 어슴푸레한 빛을 받으며 길모퉁이에 한 가엾은 소녀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뺨은 창백했지만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바로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날 밤에 얼어 죽은 소녀였다. 새해의 태양이 떠올라 죽은 소녀 위에 빛을 뿌렸다. 소녀는 타버린 성냥다발을 손에 쥔 채 시체가 되어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쯧쯧 몸을 녹이려고 했던 게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으나 소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새해 아침에 할머니와 함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 눈사람. 날씨가 아주 상쾌하군. 온몸이 뽀드득거리는 걸. 눈사람이 중얼거렸다. 이런 바람은 생명을 불어넣어주지. 빨갛게 이글거리는 저 거대한 것은 날 뚫어지게 바라보는군. 눈사람이 말한 것은 이제 막 서산으로 넘어가려는 햇님이었다. 그래도 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눈조각들을 꽉 붙들고 있을 거라고. 눈사람의 머리에는 두 눈 대신에 삼각형 모양의 기와조각 2개가 박혀 있었다. 입은 부서진 갈퀴로 되어 있었고 이빨도 있었다. 눈사람은 남자애들의 환호성, 징글벨 징글벨 하며 울리는 종소리,
썰매의 채찍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태어났다. 햇님이 지고 달림이 솟았다. 어둠 속에서 고개를 내민 둥근 달림은 아주 크고 밝았다. 이젠 다른 쪽에서 나타나는군. 눈사람은 달림을 보고 햇님이 다시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며 말했다. 이젠 뚫어지게 바라보는 버릇을 고쳤는걸. 그래, 내가 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에서 비춰만 주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사내들처럼 얼음을 지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어떻게 해야 움직일 수 있지? 난 그런 것에 대해선 전혀 몰라. 달릴 줄도 모르는걸. 컹컹. 마당에 있는 늙은 개가 짖어댔다. 그 개는 집안에 있는 난로 옆에서 살 때 목이 쉬어 멍멍하고 제대로 짖지 못했다. 햇님이 언젠가는 달리는 걸 가르쳐 줄 거야. 지난 겨울에 햇님이 네 선배에게 달리게 하는 걸 보았어. 그리고 그전 선배도 달리는 걸 보았지. 그들은 멀리, 아주 멀리 사라졌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위에 있는 것이 나한테 달리는 걸 가르쳐 준다고? 저건 아까는 빨리 달리더니 이젠 다른 쪽에서 슬금슬금 올라왔어. 눈사람이 말했다.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달림이야. 아까 가버린 것은 햇님이고 햇님은 내일 다시 나올 거야. 바로 그 햇님이 너한테 우물 옆 도랑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가르쳐 줄 거야. 왼쪽 다리가 콕콕 쑤시는 걸 보니 이제 곧 날이 추워지겠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 날 뚫어지게 보는 그것. 그래, 저 개가 햇님이라고 했지. 아무튼 그 햇님은 내 친구가 아니야. 느낌으로 알 수 있어. 눈사람이 혼자 중얼거렸다. 컹컹. 마당에 있는 개는 다시 짖어대고는 제자리에서 3바퀴 돌더니 개집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개의 말대로 날씨는 정말 달라졌다. 아침이 되자 짙은 안개가 주위에 깔렸으며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불어왔다. 너무 추워서 뼛속까지 얼어버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햇님이 떠오르자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다. 나무들과 덤불들이 하얀 서리로 덮여 흰 산호숲 같았다. 그리고 가지마다 반짝이는 고드름이 열렸다. 여름에는 무성한 잎사귀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우아한 형상들이 레이스로 세공한 것 같은 모습을 드러냈다. 가지마다 눈부신 흰빛이 반사되었으며 바람에 물결치는 자작나무는 여름날의 싱싱한 나무들처럼 활기차 보였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햇님이 비치는 곳은 어디나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화려한 빛을 내며 반짝였으며 흰눈이 덮여있는 땅바닥은 수많은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듯 눈이 부셨다. 어머, 아름다워라. 한 처녀가 청년과 함께 정원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두 사람은 눈사람 앞에 멈추어 서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다. 여름에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처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여름에는 이런 것도 볼 수 없지. 정말 잘 만들었군. 청년이 눈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처녀는 웃으며 눈사람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청년과 함께 눈을 밟으며 경쾌하게 걸어갔다. 눈은 두 사람의 발밑에서 녹말을 밟는 것처럼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냈다. 저 두 사람은 누구지? 넌 나보다 이 마당에 더 오래 있었잖니? 저들을 아니? 눈사람이 마당에 있는 개에게 물었다. 물론이지. 저 처녀는 나를 여러 번 쓰다듬어 주었고 청년은 뼈다귀를 주었어. 그래서 난 저들을 물지 않아. 뭐 하는 사람들인데? 연인들이야. 저들은 앞으로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살게 될 거야. 컹컹.
저들도 너나 나와 같니? 아니, 그들은 주인님 신분이야. 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는 게 정말 없구나. 나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아서 이 집에 대해서는 다 알지. 그리고 이렇게 사슬에 묶인 채 추위 속에서 떨고 있지 않았던 때도 기억해. 컹컹. 주인은 상쾌한 거야. 얘기 좀 해줘. 하지만 그렇게 절거덕거리는 사슬 소리는 내지 마. 정말 신경 거슬린단 말이야. 컹컹. 그래, 얘기해주지. 옛날에 나는 아주 작은 개였어. 사람들이 날 보고 작고 귀엽다고 말했지. 그땐 집안에 있는 우단 의자에서 지냈어. 주인마님 무릎에 앉아 놀곤 했단다. 그들은 내 주둥이에 입을 맞추고 내 아빠를 수놓은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어. 그리고 나를 예쁜이 귀염둥이라고 불렀지. 그런데 내가 너무 커버리자 나를 가정부에게 주었어. 그래서 나는 지하실 방으로 오게 되었지.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보면 내가 주인으로 지내던 그 방이 보일 거야. 사실 난 가정부의 주인이었거든. 그 방은 보잘것없이 작았지만 그래도 아주 아늑했어. 전처럼 아이들에게 시달리지 않았고 끌려다니지도 않았으니까. 주인이 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음식을 많이 얻어먹었지. 거기엔 베개가 있고 난로도 있었어. 이맘때 지내기엔 제일 좋은 곳이었지. 난 그 난로 밑에 엎드려 누워있곤 했어. 아, 아직도 그 난로가 그리워. 컹컹. 난로가 그렇게 예쁜 거니? 나랑 비슷해? 눈사람이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그건 너하고는 전혀 반대야. 까마귀처럼 까맣고 긴 목과 노쇠 손잡이가 달려있지. 장작을 먹고 입에서 불을 토해내. 그 밑이나 옆에 있으면 그렇게 아늑할 수가 없어. 내가 서 있는 데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면 난로가 보일 거야. 눈사람은 창문을 들여다보았다. 정말로 노쇠 손잡이가 달린 번쩍이는 물체가 보였다. 그 물체의 아래쪽에서는 붉은 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눈사람은 기분이 참으로 이상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눈사람이 아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넌 왜 그 여자를 떠났니? 왜 그렇게 아늑한 곳을 버렸어? 눈사람은 난로가 여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들이 날 내쫓고 여기에 사슬로 묶어놨어. 주인의 막내 아들이 내가 먹던 뼈다귀를 발로 차기에 다리를 물어버렸거든. 난 뼈에는 뼈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 그들은 잔뜩 화가 나서 그때부터 날 사슬에 묶어놨지. 난 맑은 목소리를 잃어버렸어. 들어봐, 내 목소리가 얼마나 쉬웠는지. 컹컹. 난 이제 다른 개들처럼 짖어댈 수 없어. 컹컹. 이젠 끝장이야. 하지만 눈사람은 가정부의 지하실 방을 들여다보느라고 개의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4개의 쇠다리로 서 있는 난로는 눈사람과 크기가 비슷했다. 정말 이상하네. 내 안에서 우지직 우지직 하는 소리가 나네. 저기로 들어가 볼까? 이건 내 소박한 꿈이야. 소박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창문을 부수고라도 저 안으로 들어가서 저기에 기대고 싶어. 눈사람이 중얼거렸다. 절대로 저 안으로 들어가선 안 돼. 네가 난로 가까이 가면 누가 없어져 버릴 거야. 어차피 이대로 있어도 녹아내리니까 들어가 보는 게 낫겠어. 눈사람은 하루 종일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스름한 저녁이 되자 그 방은 더욱 근사해 보였다. 난로에서 나오는 온화한 빛은 달빛 같지도 않았고 햇빛 같지도 않았다. 그것은 장작을 넣은 난로만이 낼 수 있는 빛이었다. 난로 문을 열자 모든 난로가 그렇듯이 난로 입에서 불꽃이 확 올라왔다. 그 빛에
하얀 눈사람의 얼굴과 가슴이 발갛게 물들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혀를 내미는 모습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눈사람이 중얼거렸다. 밤은 무척 길었지만 눈사람에게는 짧게만 느껴졌다. 눈사람은 밤새 내내 아름다운 생각에 깊이 잠겨 뽀드득거렸기 때문이다. 아침이 되자 지하실 방 창문이 얼어붙어 아름다운 눈꽃이 피었다. 눈사람은 그렇게 아름다운 눈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하얀 눈꽃이 창문을 가려 난로가 보이지 않았고 얼어붙은 유리는 좀처럼 녹지 않았다. 그래서 눈사람은 쓸쓸하게 혼자 서서 난로를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눈이 뽀드득 소리를 내고 바람이 불어왔다. 눈사람이 아주 기뻐할 추운 날씨였지만 눈사람은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눈사람은 온통 난로에 대한 그리움뿐이었다. 그건 눈사람에게는 아주 끔찍한 병이야. 나도 그 병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이겨냈어. 컹컹. 이제 날씨가 바뀔 거야. 묶여있는 개가 눈사람에게 말했다. 곧이어 날씨가 정말 바뀌어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질수록 눈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다. 눈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눈사람은 완전히 녹아내리고 말았다. 눈사람이 서 있던 곳에는 빗자루 같은 것이 우뚝 솟아 있었다. 아이들이 바로 그 막대기에 눈을 뭉쳐서 눈사람을 만들었던 것이다. 아, 눈사람이 왜 그렇게 난로를 그리워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눈사람은 몸 안에 난로를 청소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마당에 있는 개가 중얼거렸다. 개의 말대로 눈사람은 몸 안에 난로 청소기를 가지고 있었다. 난로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사람을 병들게 만든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컹컹.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목이 쉰 개는 컹컹 하고 지저댔고 그 집 소녀들은 노래를 불렀다. 푸른 백리양아, 어서 향기로운 집에서 나오너라. 버드나무야, 어서 부드러운 가지를 펼치렴. 시간이 달콤한 봄을 몰고 오면 종달새가 하늘에서 유쾌하게 지저귀리. 따뜻한 태양아, 어서 나오렴. 뻐꾸기가 노래하면 나도 산책길에서 따라 부르리. 이제 눈사람은 모든 이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다. 벌거벗은 임금님. 아주 옛날에 새 옷을 좋아하여 옷지장하는 데 돈을 다 써버린 임금님이 살고 있었다. 임금님은 군인들을 돌보지 않았고 연극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었으며 자기의 새 옷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숲으로 나가는 일도 없었다. 임금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었다. 누가 임금님을 찾으면 대신들은 회의 중이십니다 하고 말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고 계십니다 하고 말할 정도였다. 임금님 궁전이 있는 곳은 이웃나라에서 매일 사람들이 찾아오는 활기차고 큰 도시였다. 어느 날 그곳에 사기꾼 2명이 찾아왔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직공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을 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짜는 옷감은 색깔과 무늬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일할 능력이 없거나 바보 같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옷감이라고 했다. 그 얘기를 들은 임금님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거 참 신기하군.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대신 중 누가 쓸모있고 누가 쓸모없는지 알 수 있겠군. 똑똑한 대신을 직접 고를 수 있겠어. 그래, 즉시 그 옷감을 만들게 해야지.
임금님은 두 사람을 궁궐로 불렀다. 그리고 즉시 일을 시작하라고 많은 돈을 주었다. 두 사기꾼은 배틀을 설치하고 옷감을 짜기 시작했다. 그러나 배틀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다. 그들은 임금님에게 좋은 비단실과 금실을 달라고 해놓고는 그 실로 천을 짜지 않고 배낭에 감추어 두었다. 그리고 밤이 늦도록 빈 배틀 앞에 앉아 배를 짜는 척하곤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임금님은 옷감이 얼마나 짜여졌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바보나 능력 없는 사람에게는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생각나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임금님은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했다. 그래서 꾀를 하나 내어 먼저 다른 사람을 보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신비한 옷감에 대해서는 온 나라 백성들이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자기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충성스런 장관을 보내서 알아봐야겠군. 그 장관이라면 장관직에 맞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니까 옷감이 어떤지 잘 볼 수 있을 거야. 임금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늙은 장관을 보냈다. 마음씨 좋은 늙은 장관은 두 사기꾼이 일하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배틀이 비어있지 않은가. 장관은 두 눈을 감았다가 다시 크게 떠보았다. 맙소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장관은 눈앞이 아찔했다. 두 사기꾼은 장관에게 색깔과 무늬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한지를 가까이 와서 보라고 권했다. 가엾은 늙은 장관은 눈을 더욱 크게 떴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바보란 말인가? 믿을 수 없어.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아무도 알게 해서는 안 돼. 장관이 되기엔 내 능력이 부족하단 말인가? 그렇다면 큰일이지.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늙은 장관은 이렇게 생각했다. 자, 옷감이 어떻습니까? 사기꾼 중 한 명이 물었다. 오, 정말 아름다워요. 아주 멋지군요. 무늬나 색깔을 좀 봐요. 참으로 진품이군요. 옷감이 썩 마음에 들더라고 임금님께 말씀드리지요. 늙은 장관은 안경을 눈에 바짝 갖다 밀며 대답했다. 그거 참 기쁘군요. 두 사기꾼이 말했다. 그리고는 옷감의 무늬와 색깔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은 늙은 장관은 임금님에게 돌아가서 직접 본 것처럼 똑같이 설명했다. 두 사기꾼은 옷감을 짜는데 필요하다며 돈과 비단과 금실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배틀에는 여전히 실 한 올 걸려있지 않았다. 임금님은 옷감이 얼마나 더 짜여졌는지 알아보려고 이번에는 정직한 다른 대신을 보냈다. 이번에도 얼마 전에 늙은 장관이 찾아갔을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대신은 배틀을 보고 또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배틀이 비어 있었으니 당연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기꾼 중 한 사람이 대신에게 물었다. 두 사기꾼은 그 옷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난 바보가 아니야. 내가 대신이 될 자격이 없단 말인가? 참 우스운 일이로군.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선 안 되지. 대신은 이렇게 생각하며 보이지도 않는 옷감의 무늬와 색깔이 아름답다며 칭찬했다. 제가 이제까지 본 것 중 최고입니다. 사기꾼들을 만나고 온 대신이 임금님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모두 그 옷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임금님은 배틀에서 짜여지고 있는 옷감을 직접 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대신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다. 대신들 중에는 먼저 그 사기꾼들을 찾아갔던 늙은 장관과 대신도 끼어 있었다. 임금님이 배를 짜는 방에 들어섰을 때
사기꾼들은 실 한 올 없는 배틀 앞에 앉아 열심히 옷감을 짜고 있었다.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늙은 장관이 물었다. 폐하, 보십시오. 이 근사한 색깔과 무늬를 말입니다. 대신이 배틀을 가리키며 말했다. 장관과 대신은 다른 사람들에겐 그 옷감이 보인다고 믿었다. 임금님은 눈앞이 깜깜했다.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니 이거 참 큰일 났군. 내가 바보란 말인가? 내가 황제가 될 자격이 없단 말인가? 거참 끔찍한 일이로군. 하지만 임금님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 오, 참으로 아름답구나. 내 맘에 꼭 들도다. 임금님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텅 빈 배틀을 살펴보았다. 임금님을 따라온 대신들은 배틀을 보고 또 보았지만 임금님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대신들은 임금님처럼 옷감이 보이는 척했다. 참으로 근사하군요. 대신들은 이렇게 말하며 임금님에게 다음 행진 때 그 옷감으로 새 옷을 만들어 입고 나가라고 권했다. 훌륭합니다. 아름다워요. 기막히게 좋습니다. 대신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은 두 사기꾼에게 훈장을 주고 궁정 직조사란 칭호도 주었다. 행진이 시작되는 바로 전날 밤 사기꾼들은 한잠도 자지 못했다. 그들은 16개의 촛불을 켜놓고 배틀에 앉아 밤새도록 일했다. 임금님의 새 옷을 완성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사기꾼들은 배틀에서 옷감을 드러내는 척했다. 그리고 공중에서 큰 가위로 자른 후 실도 없는 바늘로 기웠다. 마침내 사기꾼들이 말했다. 자, 임금님의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임금님이 대신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다. 두 사기꾼은 뭘 들어올리듯이 두 팔을 높이 쳐들고 말했다. 이건 바지이고 이건 웃옷이고 이건 옷자락입니다. 이 옷은 거미줄처럼 가볍답니다. 입어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것 같죠. 그게 바로 이 옷의 장점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대신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폐하, 이제 그 옷을 벗으시지요. 저희가 직접 새 옷을 입혀드리겠습니다. 저기 큰 거울 앞에 서십시오. 사기꾼들이 임금님에게 말했다. 임금님은 사기꾼들의 말대로 했다. 사기꾼들은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옷을 임금에게 입혀주는 척했다. 그리고는 가장 충직한 두 대신이 잡고 갈 옷자락을 임금님의 허리에 단단히 메어주는 척했다. 임금님은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보며 보이지도 않는 옷을 칭찬했다. 훌륭하십니다, 폐하. 기막히게 잘 어울리십니다. 색깔이며 무늬며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새 옷이 참으로 멋집니다. 대신들이 임금님을 보며 감탄했다. 폐하의 차양을 바치고 갈 시종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식 담당 장관이 말했다. 그래, 이제 다 입었다. 내 옷이 잘 어울리지 않느냐? 임금님은 아름다운 옷을 감상하는 척하면서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서서 이리 보고 저리 보았다. 옷자락을 붙들고 가야 할 두 시종은 옷자락을 잡으려고 바닥을 더듬거렸다. 그들은 감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옷자락을 잡아서 붙들고 가는 척했다. 드디어 임금님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임금님의 행진을 보려고 길가에 나온 사람이나 창문으로 내다보는 사람들은 모두 임금님의 옷이 아름답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어머나, 저 옷 좀 봐. 정말 근사해. 저 옷자락은 어떻고
임금님한테 참 잘 어울리는 옷이네. 어느 누구도 자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바보 취급을 당하거나 능력이 없다는 말을 들을 것이기 뻔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임금님이 입었던 옷 중에서 이처럼 찬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때 한 꼬마가 외쳤다. 하지만 임금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걸? 이 순진한 아이의 말을 들어보세요. 꼬마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꼬마의 말을 되풀이하며 수군댔다. 임금님이 아무것도 안 입었대. 저기 저 아이가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입었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마침내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다.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행차를 그만둘 수는 없어. 임금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더 당당하게 걸었다. 도시종은 잊지도 않은 임금님의 기다란 옷자락을 높이 쳐들고 의젓하게 임금님 뒤를 따라갔다. 꿋꿋한 장난감 병정. 옛날에 25명의 장난감 병정이 있었다. 모두 낡은 주석 숟가락으로 만든 형제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붉고 푸른 멋진 군복에 어깨에는 총을 메고 앞을 똑바로 바라보고 서 있었다. 병정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들은 소리는 야, 장난감 병정이다 라는 소리였다. 생일 선물로 장난감 병정을 받은 한 소년이 선물 상자를 열어보고 좋아서 손뼉치며 그렇게 외친 것이다. 소년은 병정들을 책상 위에 세워놓았다. 병정들은 하나같이 똑같았다. 그러나 한 병정만은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다. 이 병정은 맨 마지막으로 만들어졌는데 주석이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도 이 병정은 두 다리를 가진 다른 병정들과 똑같이 한 다리로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래서 더욱더 눈에 띄었다. 책상 위에는 다른 장난감들도 많았는데 그중 가장 눈을 끄는 것은 종이로 만든 예쁜 성이었다. 작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면 방들이 보였다. 성 앞쪽에는 거울로 된 호수가 있었고 호수 주위에는 수많은 작은 나무들이 빙 둘러 서 있었다. 또 호수 위에는 밀랍으로 만든 백조들이 떠다녔다. 백조들은 모두 매우 귀여웠다. 그 중에서도 열린 성문 한가운데 서 있는 작은 숙녀가 제일 귀여웠다. 그녀 역시 종이를 오려서 만든 것이었다. 작은 숙녀는 밝은 모슬린 옷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가느다란 푸른색 띠를 스카프처럼 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띠에는 그녀의 얼굴만큼이나 큰 금박으로 된 장미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무의인 작은 숙녀는 양팔을 하늘로 내뻗고 있었고 다리 하나를 외다리 병정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쳐들고 있었다. 그래서 외다리 병정은 무의도 자기처럼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내 색시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콧대가 너무 높아. 귀족처럼 성에서 살잖아. 나는 25 형제와 함께 상자에서 사는데 말이야. 상자는 저 아가씨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래도 친구라도 될 수 있는지 알아봐야지. 외다리 병정은 이렇게 생각하며 책상 위에 있는 담배통 뒤로 몸을 쭉 뻗고 누웠다. 그러자 한 다리로 균형을 잃지 않고 서 있는 우아한 숙녀가 제대로 보였다. 저녁이 되자 그 집 사람들은 병정들을 모두 상자 속에 넣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자 책상 위의 장난감들이 저희들끼리 놀기 시작했다.
그들은 게임을 하고 전쟁놀이도 하고 무도회도 열었다. 병정들은 그들과 함께 놀고 싶어 상자 속에서 몸을 꼼지락거렸다. 그러나 상자 뚜껑이 열리지 않았다. 호두까기는 공중제비를 하고 연필은 책상 위를 뛰어다녔다. 참으로 소란스러웠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깬 카나리아가 수다를 떨며 실을 읊조렸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외다리 병정과 춤추는 무희뿐이었다. 무희는 두 팔을 곧게 뻗고 외다리 병정처럼 꿋꿋하게 한 발끝으로 서 있었다. 외다리 병정은 잠시도 무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시계가 12시를 치자 담배통 뚜껑이 획 하고 열렸다. 그런데 그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담배가 아니라 검은색의 작은 도깨비였다. 그 담배통은 수수께끼 상자였던 것이다. 외다리 병정, 내 것이 아닌 것은 갖고 싶어 하지 마. 도깨비가 말했다. 그러나 외다리 병정은 그 말을 못 들은 척했다. 어렵쇼. 그럼 내일 두고 보자. 도깨비가 말했다. 다음날 아침 아이들은 외다리 병정을 창가에 가져다 놓았다. 그런데 도깨비의 장난 때문인지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창문이 획 열리면서 외다리 병정이 3층에서 길거리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참으로 무시무시했다. 외다리 병정은 머리를 거꾸로 쳐박고 외다리를 공중에서 바둥거렸다. 헬멧과 총검이 돌멩이 사이에 박혀버렸다. 하녀와 어린 소년이 외다리 병정을 찾으러 쏜살같이 달려내려왔다. 그러나 그들은 외다리 병정을 밟을 뻔했으면서도 찾지 못했다.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소리쳤더라면 소년이 금방 알아보았겠지만 외다리 병정은 가만히 있었다. 멋진 군복을 입은 병정의 체면상 그럴 수가 없었다. 얼마 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점점 더 굵어지더니 억수같이 퍼부어댔다. 소낙비가 그치고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두 아이가 외다리 병정을 발견했다. 저기 좀 봐. 장난감 병정이 있어. 배가 있어야겠는걸? 한 아이가 말했다. 두 아이는 신문지로 종이배를 만들어 그 위에 외다리 병정을 태워 도랑으로 띄어보냈다. 그리고 도랑 둑을 따라 손뼉을 치면서 배를 따라왔다. 그런데 이제 큰일이었다. 억수같이 퍼부은 비 때문에 도랑에 큰 파도가 일면서 물살이 거세어졌다. 종이배는 가끔 갑자기 휙 돌면서 이리저리 요동을 쳤다. 그때마다 외다리 병정은 겁이 나서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하지만 외다리 병정은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않고 꿋꿋하게 잘 견뎠다. 그는 앞을 똑바로 보고 총을 어깨 위에 꽉 메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종이배가 하수구로 휩쓸려 들어갔다. 예전에 갇혀있던 상자처럼 주위가 컴컴해졌다. 외다리 병정은 덜컥 겁이 났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그래, 이게 다 그 도깨비 때문이야. 아, 이 종이배에 무의도 함께 있다면 이런 어둠쯤은 하나도 무섭지 않을 텐데. 그때 갑자기 하수구에 살고 있는 큰 시궁쥐가 나타났다. 너 통행증 있어? 당장 내놔봐. 시궁쥐가 다그쳤다. 그러나 외다리 병정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단단히 총을 거머쥐었다. 종이배가 계속 떠내려가자 시궁쥐가 쫓아왔다. 시궁쥐는 이를 갈며 하수구의 나무 조각들과 지푸라기들에게 외쳤다. 막아, 못 가게 막으란 말이야. 통행세를 안 냈어. 통행증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그러나 물살은 점점 더 거세졌다. 하수구가 끝나는 곳에 이르자 햇살이 비쳐들었다. 조금만 가면 하수구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쏴쏴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그 소리를 들으면 겁이 났을 것이다. 하수구는 곧장 큰 운하와 연결돼 있었던 것이다. 큰 폭포 속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나 장난감 병정에게나 똑같이 위험한 일이었다. 이제는 배를 멈추기에도 이미 늦어버렸다. 종이배는 쏜살같이 미끄러졌다. 그래도 가엾은 외다리 병정은 몸을 꼿꼿이 세우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전혀 겁나지 않은 것처럼. 종이배는 몇 번씩이나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장자리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외다리 병정은 목까지 물이 차올라와도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종이배는 점점 더 깊이 가라앉더니 마침내 물에 젖어 일그러져 버렸다. 외다리 병정의 머리 위로 물이 덮쳤다. 외다리 병정은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 귀엽고 작은 무의를 생각했다. 바로 그때 노랫소리가 들렸다. 잘가오 전사여, 죽음의 문턱을 건너더라도 항상 용감해야 하느니. 마침내 종이배는 갈기갈기 찢겨지고 외다리 병정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바로 그 순간 큰 물고기가 나타나 외다리 병정을 삼켜버렸다. 오, 고기 뱃속은 또 얼마나 어두운지. 그곳은 하수구보다 더 어두침침하고 비좁았다. 그러나 외다리 병정은 여전히 총을 단단히 잡고 꿋꿋하게 견뎠다. 물고기는 멋진 동작으로 이리저리 헤엄을 쳐 다니다 잠잠해졌다. 얼마 후 물고기 뱃속으로 한 줄기의 밝은 빛이 비쳐 들어오는 듯 하더니 햇살이 와르르 쏟아졌다. 그리고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야, 장난감 병정이다. 그 물고기는 어부에게 잡혀 시장으로 옮겨졌다가 어느 요리사에게 팔렸는데 요리사가 이제 막 큰 칼로 물고기의 배를 가르던 참이었다. 요리사 아줌마는 외다리 병정을 꺼내 방으로 가져갔다. 아이들이 물고기 뱃속을 여행하고 온 장난감 병정을 보려고 몰려들었다. 하지만 외다리 병정은 전혀 자랑스럽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를 책상 위에 세워놓았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희한한 일도 많은 법. 그 방은 바로 장난감 병정이 있던 방이 아닌가. 아이들도 그대로이고 책상 위에 있던 옛 친구들도 그대로였으며 귀여운 무이가 서 있던 화려한 성도 그대로였다. 무이는 여전히 한쪽 다리를 높이 든 채 한 다리로 서 있었다. 무이를 본 외다리 병정은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을 나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외다리 병정은 무이를 그저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외다리 병정을 집어들더니 난로 속에 집어던지는 게 아닌가.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담배통 속에 들어있는 도깨비의 장난이 틀림없었다. 불길이 외다리 병정을 덮쳤다. 무지무지하게 뜨거웠다. 그러나 외다리 병정은 그 뜨거움이 불길에서 나오는 것인지 무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군복의 색깔도 발에 있었지만 그것도 여행 중에 그렇게 된 것인지 슬픔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외다리 병정은 무의를 바라보았으며 무의도 외다리 병정을 바라보았다. 몸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지만 외다리 병정은 여전히 총을 들고 꿋꿋하게 서 있었다. 그때 문이 획 열리더니 바람이 무의를 덮쳤다. 무의는 마치 공기요정처럼 날아서 외다리 병정 옆에 떨어졌다. 그리고는 불꽃 속으로 사그라졌다. 물론 외다리 병정은 다 녹아내려 쇳덩어리가 되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하녀가 난로에서 재를 끄집어냈을 때 외다리 병정이 녹아내린 쇳덩어리는 작은 하트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늬가 타고 남은 것이라곤 수처럼 까맣게 타버린 금박 장미뿐이었다.